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다목적 선형계획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선형계획이라는 거는 일단 선형계획인데요. 선형계획인데, 멀티 오브젝티브 선형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의 목적 함수가 설정된 LP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목표는 당연히 제일 큰 목표는 뭐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거겠죠. 이제 회사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먹고 살자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또 환경단체나 이제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서 공해 물질을 막 너무 또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성은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공해 물질의 발생은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제조업 회사가 수익성을 최대화하려면은 결국 뭔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될 텐데, 근데 공해 물질이라는 거는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더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이제 상충하는 목표일 텐데, 그런 경우에 이 MOLP, 다목적 선형 계획에서는 이런 목적 함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의사결정 내리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이렇게 이런 다목적 선형 계획 모형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니까 이제 평소에 보던 선형계획 LP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다른 점이 목적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약 조건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 세트로 딱 주어져 있는데 목적 함수가 두 개다. 빨간 거, 초록 거.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LP 문제를 한번 2차원 평면상에 시각화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나온 거 보니 일단 제약식 가능의 영역부터, 그러니까 제약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가능의 영역부터 좀 살펴보면 x1이랑 x2 두 개 변수가 있는데 둘 다 1에서 3 사이여야 된대. 그렇다는 거는 x1이 지금 여기가 1, 2, 3인데 x1이 1에서 3 사이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일단 x1이 1에서 3 사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 포함이 될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x2도 1에서 3 사이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x2가 1에서 3 사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x1 플러스 x2가 5 이하여야 되니까 그거는 5,0이랑 0,5를 지나는 그런 직선보다 이 원점에 가까운 영역들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0,5고, 그리고 여기 잘려 있지만은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5,0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x1 플러스 x2가 5 이하여야 되니까 그 영역은 지금 이 직선보다 이 안쪽 영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 세 개의 제약식들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교집합 영역을 보면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가 두 개인데 지금 제가 빨간색 목적 함수는 여기다 빨간색으로 좀 몇 개 그어놨고, 초록색 목적 함수는 초록색으로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목적식들을 보면 결국 다 어떤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 절편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거부터 한번 어떤 형태의 직선인지 살펴보면은 여기 제가 미리 다 그려놨으니까 이런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데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또
요런 직선이다. 그래서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얘가 여기서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절편은 우리 마음대로 이제 정해주면 되는 그런 뻘건 직선. 그래서 여기다 제가 두 개를 미리 그어놨고요. 그래서 요 빨간 게 빨간 제약 조건이고, 초록색은 뭐 요런 그것도 비슷하게 제가 다 그려놨는데, 요런 이제 기울기를 갖는 그 직선이겠지요. 어, 네, 요런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데 절편은 자유로운 상황.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제가 두 줄씩 이거를 좀 구체화해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요 가능해 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2, 지금 3,2 여기에요. 요거를 먼저 살펴보면 이거는 목적 함수값 Z1, 그러니까 첫 번째 빨간색 목적식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는 가능의 영역에 다른 모든 가능해들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이거 괜히 지웠는데,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보면은 얘가 이 가능의 영역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에 있을 때보다 그 Z1 값을 그러니까 절편이랑 Z1이 정확히 지금 같은 거는 아니지만은, 어, 아니, 이 경우에는 같네요. Z1이 그냥 절편이구나. 아무튼.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절편이랑 이런 Z 값이랑은 지금 비례하는 관계니까 어쨌든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이 Z1 목적 함수 값을 크게 해주는 그런 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가능의 1,3, 1,3은 지금 여기인데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Z2, 그러니까 요 초록색 목적식에 해당하는 직선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직선이 요 점 두 개를 동시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 1,3이랑 3,2는 Z2를 기준으로는 동일한 목적 함수 값을 갖는데, 잠깐만요. 1,3, 요게 5타네. 7이라는 그 값을 갖는데, 이제 Z1을 기준으로는 3,2가 1,3보다 더 이제 큰 목적 함수 값을 만들어준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능의 1,3은 3,2보다는 이제 열등한 거죠. 왜냐면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초록색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동등한데, 지금 빨간 거 기준으로는 3,2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 3,2가 1,3보다 더 우월한 애다. 반대로 말하면 1,3은 3,2보다 열등한 녀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3이랑 2,3을 잇는 직선의 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이랑 지금 2,3 요거예요. 요 직선의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점들이랑 가능의 3,2 사이에는 어떤 우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Z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점들, 여기에 있는 거랑 3,2랑 비교해보면 Z1 기준으로는 3,2가 더 좋은데, Z2를 기준으로는 지금 1,3이랑 2,3을 잇는 직선의 점들이 더 좋다. 그쵸? 지금 여기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있다는 거는 이 직선이 1,3도 지나지만 지금 3,2를 지나는 경우인데, 이거보다 지금 요 직선에 있는 점들, 요 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까지 오면은 더 좋아지니까 여기가 제일 좋고, 그 안에 있는 애들도 최소한 이게 여기 있을 때보다는 더 좋은 Z2 값을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점들이랑 3,2 사이에는 어떤 우월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는다. 어느 하나가 좋으면은 다른 게 안 좋고, 뭐 그런 관계니까요.
근데 또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점들의 요 직선의 점들은 2,3보다는 다 열등한 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3을 봤을 때 2,3에다가 Z2 직선을 갖다 놓고 Z1 직선을 갖다 놨을 때 그게 여기에 있는 점들에다가 얘네들을 갖다 놨을 때보다 여기에 갖다 놨을 때가 둘 다 2,3이 더 좋으니까 얘네를 2,3이 아니라 안쪽으로 여기 직선에 있는 점들로 옮기면은 더 안 좋아지기만 할 뿐이죠.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은 2,3보다는 다 좀 열등한 녀석들이다. 그럼 무월관계가 성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써먹을 것 같으니까 가져와서 자, 그리고 가능의 2,3을 또 살펴보면은 2,3은 사실 아까 전에 살펴보는데 얘네는 Z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가능 애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애들보다 더 좋은 Z2 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해이다. 2,3은. 근데 Z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가 제일 좋다고 했었죠. 3,2가 다른 어디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을 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2,3이랑 지금 3,2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약간 이제 자강두천인 그런 친구들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 우리 파레토 최적화라는 개념, 저기 목표계획법에서 얘기를 했었죠. 파레토 최적화들의 집합은 결국 2,3과 3,1을 잇는 이 파란색 선분상의 모든 점들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파레토 최적화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유식한 말로 파레토 프론티어 또는 유효 외곽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프론티어 유효 외곽선의 정의는 파레토 최적화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모든 파레토 최적화라는 건 짧게 말하면 그거죠. 모든 기준에서 다른 애보다 열등하지는 않은 그런 녀석들. 그런 애들을 다 모아둔 거를 파레토 프론티어 또는 유효 외곽선이라고 부른다. 왜냐면은 그런 애들을 이렇게 그래프상에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 기준이 두 개일 때는 선 형태로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앞에서까지 썼던 그림이랑 X축, Y축이 조금 달라요. 여기까지는 X축이 X1, Y축이 X2였는데 이거는 지금 X축이 Z1, Y축을 Z2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문제의 가능해들이 달성하는 목적 함수 값들을 2차원 평면에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가능해들의 영역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1, x2가 요 안에만 있으면은 다 가능한 녀석들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x1, x2를 넣어서 z1, z2 값을 구해 보면은 그때 그 값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음영진 영역이 외곽선을 포함해서 가능해들이 달성하는 목적 함수 값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분은 여기랑 똑같이 요 파레토 프론티어에 있는 점들이 형성하는 Z1, Z2들의 값들을 점을 막 찍어서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에 따라서 사실 파레토 프론티어나 유효 외곽선을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파레토 최적화들의 집합이 그 파레토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Z1축, Z2축을 갖는 평면상의 파레토 최적화들에 해당하는 목적 함수 값들의 점을 찍어서 이어 놓은 거는 사실 그냥 요거에 해당하는 목적 함수 값들을 이어서 만든 선분인 거죠, 사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1대1 대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파레토 프론티어라고 해도 맥락상 다 이해는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에 대해서 요런 이제
다목적 선형계획 예시에 대해서 이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는 가능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Z1이랑 Z2가 항상 상충 관계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는 가능해들로 만들어진 그 성분이 이거잖아요. 가능해들이 달성하는 목적 함수 값들을 찍어서 만든 성분이 이건데 이걸 살펴보니까 지금 Z1과 Z2가 반비례 관계잖아요. Z2가 더 커지면 Z1이 커지면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Z2는 내려가고 반대로 Z2를 올리면은 이제 Z1은 내려가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Z1, Z2 이 두 가지의 목적 함수 값이 상충 관계를 이룬다. 어떠한 목표가 더 많이 달성될수록 다른 목표는 더 적게 달성되는 반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목적 함수를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둘 다 최대화 문제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목적 함수 값이 상충되는 거지.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게 하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선형계획 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는 제가 직접 생각해 주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이 MOLP 문제에서 가능의 영역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 가능의 영역은 동일한데 목적 함수만 지금 이 두 번째 목적 함수 요거 max z2만 이 최소화 문제로 좀 다르게 설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서의 이제 유효 외곽선은 그러니까 유효 회각선에 대응되는 이런 파란색 선분은 오른쪽 그림에서 어느 부분으로 나타날까? 그거랑 유사하게 또 목적 함수만 이거 그러니까 Z1이 지금 맥스인데 그것만 미니멈 최소화로 바꾼 그런 경우에는 또 유효회각선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 이때 이렇게 하면 각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뭐냐면 원목 가구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원목 가구 회사가 세 종류의 장식장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원목이 4,000 단위가 있고 작업시간 2,600시간이 있는데 자원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각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목과 작업시간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물질을 이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작업시간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물질 그리고 이제 각 제품의 개당 생산 이익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 이익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최근 정부가 환경 규제 정책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 이익의 최대화뿐만 아니라 공해물질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각 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이익의 최대화랑 공해물질 발생량의 최소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목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목적 선형계획을 적용해서 한번 의사결정을 보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리계획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여기 오른쪽에 제가 앞에 표를 그대로 붙여놨는데, 자, 보니까 이제 XI를 장식장 I의 생산량이라고 변수로 정의를 하면, 지금 장식장 3개 있으니까, X1이 장식장 1 생산량, X2가 장식장 2 생산량, X3가 장식장 3 생산량인데, 그러면은 장식장 1 만드는데 원목 8단이 들어가고, 장식장 2 만드는데 원목 8단이 들어가고, 장식장 3 만드는데 원목 12단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8x1 플러스 8x2 플러스 12x3가 이제 총 그 원목 사용량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원목의 확보량은 4,000 단위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4,000 이하여야 되는 제약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업 시간도 지금 2600시간이라는 작업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장식장 1, 2, 3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총 작업 시간이 2600 이하여야 된다는 거니까, 4 곱하기 x1 플러스 6 곱하기 x2 플러스 8 곱하기 x3가 2600 이하여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목표가 이익의 최대화랑 공해물질 발생량 최소화 이렇게 두 가지니까, 그거에 각각에 따라서 이 목적식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의 최대화가 이거겠죠. 맥시마이즈 하는데 Z1을 맥시마이즈 한다. 근데 Z1은 뭐냐면은 이익이겠죠. 장식장 하나 만드는데 사실 만원 이익이 얻어지고, 장식장 2를 하나 만들면은 사실 5만 원이 얻어지고, 장식장 3을 하나 만들면 50만 원이 얻어지니까, 그래서 총 이익은 40x1 플러스 45x2 플러스 50x3가 되겠고, 그거를 Z1이라고 정의하고, 그거를 최대화하는 목적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해물질의 발생량 최소화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표의 마지막 행에 각 장식장 하나 생산할 때 공해물질 몇 단위 발생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6 곱하기 x1 플러스 12 곱하기 x2 플러스 20 곱하기 x3, 이거를 z2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를 좀 최소화도 하고 싶다. 이렇게 2개의 목적 함수가 있는 그런 다목적 선형계획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2단계는 이제 우리가 잘 만든 LP를 가지고 이제 풀기 시작할 건데, 먼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제 목적 함수를 하나만 LP 모형에다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최적해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Z1을 목적 함수로 놔두고, 그러니까 Z1 요거를 최대화한다라는 목적 함수만 내버려 두고, 지금 두 번째 목적 함수는 잠시 고려를 안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LP 수리계획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점프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점프랑 하이스 옵티마이저 솔버까지 유징으로 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빈 모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함수 하나만 지금 Z1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있는 그 모델 만들 건데, 일단 목적 함수 만들려면 변수부터 있어야 되겠죠. 목적 함수는 코드에 보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변수랑 제약식 먼저 넣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다 할 필요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펴보면은 이 x1, x2, x3 요 변수 정의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여기 이제 제약 조건, 이거 제약 조건 보고 넣는 거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 함수도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목적 함수가 40x1 플러스 45x2 플러스 50x3니까 40x1 플러스 45x2 플러스 50x3다. 이거를 최대화하는 목적 함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심심하니까 레이트 포뮬레이션으로 한번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이거 뭐 똑같겠죠.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최적해를 찾았고, 그때 최적 목적식의 값은 2.15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21,500이다. 그래서 21,500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목적 함수를 총 이익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목적 함수만, 총 이익만 최대화하는 그런 제품 1, 2, 3의 생산량 조합을 찾았을 때, 그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은 21,500이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Z1,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함수만 설정해 놓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x1, x2, x3 값이 다 구해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1, x2, x3의 이제 최적 해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요 x1, x2, x3 최적 해를 가지고 만약에 이 Z2를 구성하는 이 목적 함수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몇이 나올까? Z2를 구성하는 목적 함수 값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뭐 value x1 플러스 12 곱하기 value x2 플러스 20 곱하기 value x3,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두 번째 목적 함수의 값이 될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뭐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려고 지금 문제를 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x1, x2, x3 값을 구했으니까 그거를 두 번째 목적 함수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Z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2라는 변수에다가 좀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4,800을요. 자, 그러면은 이 Z2 값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회사가 지금 총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그 제품 1, 2, 3의 생산량을 정해서 생산을 할 때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총량이 4,800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Z2를 이제 공해물질의 총량으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6, 12, 20 이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잠깐 중간에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회사마다 이제 공해물질 처리 용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공해물질 처리 용량이 이 4,800만큼을 막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다. 근데 4,800은 안 되지만, 뭐 3,000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은, 조금 이제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생산 계획을 좀 변경해서 공해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규제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요. 하나 그런 거 짚고 넘어갈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 할 거냐면은 이 Z2가 공해물질의 총량인데 이 공해물질의 총량이 지금 어떤 상한가, 지금 Z2 어퍼 바운드라서 이렇게 Z2UB라고 해놨는데요. 이런 제약 조건을 우리가 방금 구한 Z1이 최대화됐을 때 Z2가 4800이죠. 그거부터 이 우변 값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추가를 해가면서 그때의 Z1, Z1의 최적 값이랑, 그러니까 최적 목적식 값이랑, 그리고 그때의 Z2 값도 계속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효외곽선은 결국 그냥 그거였잖아요. 이 Z1이 X축이고 Z2가 Y축일 때 어떤 이제 이 X1, X2 이제 변수 값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Z1 값과 Z2 값을 2차원상에 시각화한 게 유효 외곽선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약 조건을 이런 식의 제약 조건을 넣을 때 우리는 이 4800부터 큰 값부터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4800보다 더 작은 것부터 넣게 되면은 그 제약이 4800, 그러니까 그때의 우변보다 더 큰 값이 우변에 있는 그런 제약 조건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변에다가는 제일 큰 거부터 넣어가지고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약식 하나 넣어서 4800,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넣어서 풀고 LP에다가 4800 이런 거 넣어서 하나 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좀 줄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800에 10분의 1씩 줄여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1800 빼기 480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좌변은 똑같지만 우변 값이 줄어들면서 조금 이 해의 변화가 생기겠죠. 더 강한 제약식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4800에서 480 두 번 곱한 거 빼주고 이렇게 사실 10분의 1씩 줄여가면서 LP를 계속 하나하나 만들면서 풀므로써 그때의 Z1의 최적 값과 그때의 Z2 값의 쌍들을 쫙 뽑아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유효 외곽선을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Z1 값과 Z2 값의 조합을 담고 있는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빈 리스트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넣을 거라는 거죠. Z1 그래 이런 식으로 Z1, Z2의 조합 쌍들을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집어 넣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LP 우리가 그래서 LP 여러 개 풀 거라서 좀 모델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거 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or Z2 6이 이거 요 우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를 큰 것부터 줄여가면서 포함을 시킬 거니까 제일 큰 거가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서 뽑아냈던 4800 요거를 이제 그대로 좀 써주고 그리고 요거를 저거에 10분의 1씩 줄여가면서 바꿔줄 거고 이렇게 하고 10분의 1씩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0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제약 조건을 하나 넣고 풀고 또 하나 넣고 풀고 또 하나 넣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지금 컨스트레인트로 모델에다가
요 제약식 있잖아요. 요 제약식 그대로 넣어줄 건데, 그래서 6, x1 그대로 넣어볼까? 12x2, 20x3가 z2ub,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이하여야 된다라는 제약식이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풀고,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 만든 빈 이 리스트에다가 앞에 이제 뒤에 계속 뒤에다가 계속 하나하나씩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요 얘네들 Z1, Z2의 페어들을, 그러니까 이게 튜플이죠. 이 튜플들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을 거다. 근데 Z1 값은 결국 여기 바로 직전에서 푼 모델의 그 목적식 값이니까 오브젝티브 모델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Z2 값으로는 그때 지금 Z2 값, 그러니까 Z2 값은 사실 요거랑 그 일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큰 거에서부터 계속 줄여가면서 이 우변을 사실 Z1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 Z1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제약을 계속 넣는 거니까. 근데 결국 이거는 뭐보다 이하라는 제약이기 때문에 이제 최적해에서는 이거랑 결국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to 를 그대로 이제 그냥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쫙 해보면은, 우리 어떻게 됐지? 오브젝티브가 왜 디파인 안 됐지? 지금 뭔가 모델 푸는 게 풀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풀고, 요 변수 출력은 안 해봐도 되고, 요거는 지금 Z2의 초기 값으로 저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빈 리스트 하나 만들고, 모델 좀 조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가, 한참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오브젝티브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오브젝티브 밸류인데,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Z1의 최저값,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때의 공해 물질의 총 발생량. 이렇게. 그러니까 공해 물질이 적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약을 넣어줄수록 사실 생산량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요 제약식의 의미에 의해서 그냥 어떤 최적해에서의 Z1 최적 값에서의 Z2 값이 요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모델을 좀 다시 만들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다시 하고, 요것도 다시 하고,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요렇게 넣자 이거죠. 요거 대신에 실제로 x1, x2, x3 값에 의해서 구해진 총 공해 물질량이 그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 지금 똑같이 나왔다 이거죠. 왜냐면은 지금 제약 조건이 의미상 그런 식으로 최적화에서는 이거랑 이거가 똑같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LP의 이제 특징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요런 Z1 값, Z2 값을 가지고 이거를 2차원 평면상에 시각화를 하면은 이제 유효외곽선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유효외곽선 시각화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이렇게 pkg.add 해가지고 파이, 플랍 이런 거 하고요. 저는 설치가 아마 돼 있을 테니까 별다른 설치 과정이 없을 텐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거는 플롯 함수를 쓰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튜플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에서 각 튜플들마다 다 돌면서 걔를 이제 튜플이라고 별명을 지은 거고, 튜플들마다 돌면서 이 튜플에서 첫 번째에 있는 값 그것만 뽑아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준 거예요. x축 값을 리스트로 다 뽑아줬다고 할 수 있고, y축 값은 여기에서 그냥 y축 값은 여기에서 이것만 이제 2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B5라는 거는 이제 파란색인데 각 점마다 점을 좀 찍어주도록 5를 찍어주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거를 유징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해야 돼. 하고 GCF 이거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좀 더 이쁘게 해주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거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 이게 X축이 Z1 값, 그러니까 생산으로 인한 총 이익인 거고, Y축이 공해물질 총 발생량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형태를 보면 제품 생산으로 인한 총 이익이 이게 약 2만을 전후로 해서 이게 2만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할 때 공해물질 배출량 이 Z2 값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현상이 보여요. 자, 이 말인 즉슨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만을 조금 넘으면은 2만을 넘겨서 우리는 총 이익을 더 최대화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21,500인가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생산 이익 조금 늘어날 때마다 공해 물질 배출량이 급격히 팍팍 솟으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생산량을 이제 한 21,500까지 극한으로 최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한 2만이나 요 조금 직전에서 그 이익의 달성치에 대해서 그냥 좀 만족을 하고, 좀 공해물질 배출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데까지는 좀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거죠.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목적 선형계획법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이제 보조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파레토 프론티어 곡선 같은 거를 그림으로써. 자, 참고로 다목적 선형계획 문제를 이거를 비슷하게 목표계획 문제로 모델링 해가지고 또 해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목표계획 문제의 최적해가 항상 다목적 선형계획 문제에서의 유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목표계획 모형이 기준별로 목표값을 몇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유효해에 이르기 전에 목표가 달성돼 버려서 더 이상 해를 향상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목표 계획은 그런 거였잖아요. 어떤 기준마다 의사결정자가 100% 만족하는 그런 달성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좀 달성이 100% 되면 거기서부터 더 막 극한으로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또는 목표 계획 문제에 만약에 다수의 최적해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중에 어떤 해는 유효해인데, 유효해라는 거는 파레토 최적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파레토 최적해라고 얘기했나? 파레토 최적해 앞에 가면 있습니다. 요거죠. 파레토 최적해 또는 유효해 개념은 여기서 설명했었으니까. 아무튼 목표 계획 문제에 다수의 최적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유효해고 일부는 아니고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목표 계획 문제로 해서 해를 구했을 때 그 목표 계획 문제의 최적해가 항상 다목적 선형 계획 문제의 유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기준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